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혼란스러운 상하이 정세. 2. 중국 정부에 반대한다. 3. 한국처럼 민주주의를 원한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이 도시를 중심으로 중국 정부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이들이 마침내 폭발, 민주화 시위에 나서며 중국 정부에 항의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민주화 상징의 대표 국가인 한국을 소환했다고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제2의 천안문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 심상치 않은 일들이 상하이에서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중국의 경제 수도 상하이, 최근 이곳은 물새 틈없는 감시와 경비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정부 주도의 봉쇄 정책이 시작된 것은 지난달 27일 황푸광을 기준으로 상하이를 동서로 나누어 차례대로 봉쇄에 들어갔죠.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황푸광 동쪽 지역을 28일 오전부터 나흘간 봉쇄 후 코로나19 핵산 검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지역은 4월 1일부터 4일간 봉쇄, 전수검사를 실시해 감염자를 색출하겠다는 것이 계획이었죠.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은 집 밖에 나올 수 없도록 강제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당연히 운영되지 않았으며, 기업의 경우 공공서비스 제공하는 기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전면 재택근무를 지시할 정도로 초강경 조치였죠. 갑작스럽게 급증하는 코로나 환자를 잡기 위해 내세운 조치였으나, 이 조치는 황당한 봉쇄 정책으로 인해 비난을 살 수밖에 없었죠. 미리 사전 예고도 없이 봉쇄가 진행된 탓에 상하이 시민들은 갑작스러운 봉쇄로 어떠한 대비를 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식량과 물, 약품을 비롯해 생활 필수품은 구할 수 없는 상황. 뒤늦게 정신 차린 상하이 주민들은 근처 마트와 대형 백화점으로 들어가 물품들을 잇따라 약탈하는 등 살기 위해서 필사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상하이는 도시 봉쇄 없이도 코로나를 봉쇄할 수 있는 방역 모범 도시라는 평가를 얻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방역 모범 도시에서 신규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사태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죠. 2020년 초 베이징, 우한을 제외한 직후 상하이가 감염자가 많이 나온 도시로 꼽히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불안을 달래고 이들을 설득하는 일은 정부의 역할, 그러나 정부는 이들의 불만을 달래기보다 정보 통제에 나서며 상하이 시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심지어 애초부터 계획된 봉쇄 스케줄조차 연장되면서 상하이에선 중국 정부를 믿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퍼졌다고 하죠. 먹을 것이 떨어진 시민들은 길거리로 쏟아졌습니다. 불만이 쌓인 이들 시민들은 대자보와 벽보를 통해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부가 제발 자신들을 바라봐 주길 바랬는데요. 중국 국무원 순춘란 부총리가 상하이를 방문했던 시기, 상하이 시민들은 빨간 벽보를 시내 곳곳에 붙이며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정부는 이에 책임지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를 남겼죠. 의약품은 상하이 내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코로나 외 다른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의약품으로 생명 연장을 하고 있으나 봉쇄가 장기화되고 약품 수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장투석을 받던 환자가 스스로 생명 연장을 거부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죠. 차곡차곡 쌓인 상하이 시민들 사이에서 분노가 터져나왔고, 이는 걷잡을 수 없이 시민들 사이에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진핑 타도라는 말이 상하이 시내에서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상하이에선 시민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이버상에서도 이들 상하이인들은 결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검열이 가장 심한 것으로 유명한 중국판 SNS 웨이보에서 시진핑 정부를 비판하는 글이 상단에 오를 정도였죠.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는 최근 들어 갑자기 미국 할리우드 영화 라라랜드가 게시글 상단을 점령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라라랜드가 갑자기 인기를 끈 것은 바로 중국 정부를 항의하기 위해 시위자들이 라라랜드를 은어로 사용하면서부터 시작되었죠. 그런데 왜 라라랜드가 은어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일까요? 이는 작년 말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의 브리핑 장면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언론 인터뷰 중 외신 기자의 질문을 받고 외국인들이 코로나 기간 중 중국서 살고 있으면 그저 기뻐하면 된다고 말한 것에서 이 유행이 시작된 것이었죠. 강력한 방역 정책을 시행 중인 중국 덕분에 외국인 기자 당신들이 큰 혜택을 꿔 중국에서 살 수 있는 것이니 이를 감사하라는 뜻이었죠. 그러나 자오리젠의 말과 달리 뚜껑을 까보니 중국은 상하이 봉쇄라는 결과를 맡겼고, 중국 네티즌들은 이 말을 빗대 라라랜드하고 꼬집은 것입니다. 이외에도 터저러트 차강나는 단어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국어로 몰래 속으로 기뻐하라는 뜻인 이 단어는 자오리젠의 말에서 비롯된 단어로 중국 당국의 오만함을 비끈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랑과 즐거움의 도시 예약지성 역시 라라랜드와 마찬가지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중국 당국에 의해 길거리에 나앉은 이들 역시 영상으로 자신들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항의와 시위에 동참했는데요. 방역복을 입은 경찰들에게 항의하는 시민들을 향해 이들 경찰들이 무력으로 제압하거나 재갈을 물리는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이들을 격리할 장소가 필요해진 중국은 개인 사유재산을 억지로 빼앗는 것을 넣어 심지어 이미 개인이 살고 있는 집까지 압수, 멀쩡하게 사는 이들을 거리로 내쫓으면서 격리 장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항의하거나 불만을 토로하면 그 즉시 수갑을 채워 경찰서로 이송되는 장면까지 나오면서 상하이는 무법지대가 되었죠. 상하이 시민들은 참지 않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며 중국 정부에 대항했습니다. 스크럼을 짜서 나를 죽이지 않고 중국 정부는 길거리를 돌아다니지 못할 것이라 선언. 시민들은 비폭력 저항에서 폭력 저항으로 넘어갔습니다. 중국은 웨이보를 비롯 자신이 통제하고 있는 지역의 영상을 삭제하며 외부로 상하이 소식을 전파하는 이들을 체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시위대를 향한 위협에 나선 상원공안들은 실탄 사용도 할 수 있다며 이들에게 협박까지 했다고 하죠. 시민들은 반공의 기치를 내걸고 목숨을 건 투쟁에 나선 상황. 놀랍게도 이런 위험천만한 가운데 시위에서 태극기가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한국 독립운동의 성지이기도 한 상하이에서 태극기가 다시 한번 중국인들 사이에서 나부낀 것이죠. 일제강점기 시절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상하이에 각국의 공사관이 있는 데다가 조개지가 많아 일제로부터 안전하고 외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이죠. 한국의 임시정부 수립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다름 아닌 중국이었습니다. 장제스가 이끈 중국 국민당 정부는 국방 최고위원회 상무회의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하는 결의안을 통과, 미 국무부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하자는 제안서까지 보낼 정도로 열의를 보냈죠. 중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발판으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계획이 있었지만 어쨌거나 중국 정부는 임시정부를 인정하면서 대한민국 독립을 앞당기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상하이 정부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은 큰 구심점을 가지게 되었죠. 이런 역사적인 장소에서 이번에는 상하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태극기를 들고 독립을 향해 목소리를 높인 것입니다. 한국은 민주화 성공에 있어 대표적인 국가로 시민운동에 있어서 한국의 지지는 상징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과거 미얀마 군부가 아웅산 수치 정부를 중심으로 한 민주정부를 강제로 해산할 때 시민들이 길거리로 나와 민주화 시위를 벌인 적이 있었는데요. 미얀마 시민들은 한국어로 된 시위문을 게재하면서 한국에게 민주화 시위에 대한 지지와 성명을 내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벨로루시 등 동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도 태극기를 든 시위대들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한국의 지지를 바란 적이 있는데요. 이번 상하이에서도 비슷한 일이 또 한 번 일어난 것입니다. 상하이 시민들의 봉기에 중국 민주화 운동 인물들까지 한 목소리로 시진핑 정권의 탄압에 이제는 일어설 때라고 말하며 시민들을 독려했는데요.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출연한 중국 민주화 운동의 거물 후핑 오평은 표현의 자유와 중국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현 정부는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 시진핑 정부가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하려는 시도를 할수록 봉기는 더욱 거세질 것이고 상하이만이 아니라 현재 봉쇄되어 있는 중국 주요 도시 시민들이 합세할수록 중국 공산 땅은 파멸할 것이라 전망했죠. K-팝이 상하이 시위대에서 나오는가 하면 태극기와 한국어까지 시위에 동원되는 가운데 중국은 시민들의 모습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위 영상을 가짜뉴스로 규정하는 짓까지 서슴지 않는데요. 중국은 중국 인터넷 연합 헛소문 대응 플랫폼이라는 거창한 기구를 설립, 공안이나 언론기관 등이 확인한 잘못된 소문을 날마다 취합해 공개했습니다. 이번 상하이 시위 역시 현장 사진을 공유하면서 헛소문이라 규정했는데요. 하지만 여러 번 중국 정부의 거짓말을 목도한 중국 시민들은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기 힘든 중국 시민들 사이에선 탈출을 위해 이민을 알아보는 이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FT는 최근 기사를 통해 상하이 봉쇄 이후 중국인들의 이민 문의가 급증했다는 소식을 알렸는데요. 이민 서비스 회사인 콰즈는 주말에 200건 이상 상담을 진행했고 문의가 너무 많아 만족할 만한 상담이 어려운 상태라 밝혔습니다. 다른 이민 컨설팅 회사도 비슷한 어려움을 토로했죠. 기본권이 유린되는 모습을 본 중국인들은 두려움에 헐싸인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으려고 했던 민주화 운동, 상하이 봉쇄를 기점으로 전국으로 번지는 정부 반대 시위를 중국 정부는 과연 다 잡을 수 있을까요? 배터리의 주원료인 리튬 가격을 폭등시켜 갑질을 해오던 중국이
최근 한국에서 나온 역대급 뉴스에 멘붕이 빠지고 있어 화제입니다. 외신들도 이제는 한국 기업에게 펄펄 매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기술력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중국 리틀 사업을 최대 위기로 몰아넣은 한국.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통상 스마트폰 등 소형 배터리에는 리튬이 30g, 전기차용 중대형 배터리에는 30, 60kg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은 2020년부터 중국산 리튬 수입 대상국 1위에 올랐고, 파란색 일본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며 전체 의존도는 6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양극재 핵심 소재인 수산화리틀은 칠레 등에서도 일부 수입하지만 약 84%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8년 의존도가 65%였다면 현재는 20%나 더 높아진 것입니다. 리틀에서 제2호 수수 악몽을 우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양극재는 배터리 생산 원가의 약 40%를 차지하고 리튬은 양극재 제조 원가의 50% 이상까지 올라서고 있습니다. 정제 리튬 가격이 1년 새 4배 정도나 뛰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캐틀 등이 LFP 배터리를 만들 때 사용하는 탄산 리튬은 톤당 1억 원을 넘겼고, 한국 업체들이 NCM 배터리를 만들 때 쓰는 수산화 리튬도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산 수산화리를 수입 금액은 지난해 대비 470%나 늘어난 상황입니다. 한국은 올해 8월까지 21억 달러 약 3조 원어치의 수산화 리튬을 수입했는데 이 가운데 16억 달러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 언론들은 한국의 중국 의존도가 84%까지 높아졌다며 조롱 기사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중국 내 기후변화나 정치적 갈등은 리튬 조달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돌가물과 정전으로 리튬 공급의 20% 이상을 담당하는 스촨성 공장이 폐쇄되면서 가격이 급등한 바도 있습니다. 즉 사우디가 석유를 감산해 가격을 몰리듯 중국은 전력난을 핑계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중국에서의 전기차 판매량이 작년보다 2배 늘어난 600만 대로 예상되고 있어 자국 내 우선 공급 분위기에 따라 리튬 가격 급등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은 글로벌 리튬 정제 시설이 대부분 중국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리튬은 다른 광물보다 상대적으로 매장량이 풍부하지만 정제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채굴 과정에서 환경 파괴 우려가 크기에 인허가가 까다로운 면도 있습니다. 리튬 매장량이 가장 큰 국가는 칠레로 41% 비중을 차지하고 이어 호주가 25%, 중국은 7%에 불과하지만 정제는 대부분 환경오염 규제가 느슨한 중국이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튬 거래는 달러화가 아닌 위안화로 이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리튬 정제 사업에 대해 톤을 피겨내는 메럴 라이선스 투 프린트 머니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 또한 2024년 가동을 목표로 미국 텍사스주에 수산화, 리튬 정제 공장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은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발효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에 따르면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생산된 광석 비중을 2027년까지 80%로 높여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광석 관련해서는 중국이 타깃이라는 의견도 이 때문입니다. 국내 배터리 3사도 중국 이해 국가에서 수산화 리튬을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한국 업체들은 캐나다 및 호주와 적극적으로 손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LG 에너지 솔루션은 캐나다 광물업체로부터 리튬 25만 톤을 공급받는 업무 협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고성능 순수 전기차 300만 대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리고 미국 커파스 미네랄과도 리튬 공급 MOU를 체결했죠. 이런 상황에 한국에서 보도된 뉴스는 중국을 또다시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리튬 플러스가 금산군의 수산화 리튬 제1공장 준공식을 가진 것입니다. 올 3월에는 핵심 장비인 50톤 규모의 특수 제작 반응기 10기를 입고하기도 했습니다. 총 500억 원을 투자해 연산 3,600톤 생산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국내 유일, 세계 8번째로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 정제 공장을 세운 상황입니다. 다음 달부터 순도 99.99% 수산화 리튬을 본격 생산할 예정인데 이는 국내 2차 전지 소재 기업들과 테스트를 진행해 제품에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회사 측은 리튬 가격 강세가 지속되면 연간 약 4천억 원의 매출과 1,200억 원의 영업이익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제2공장 건설도 본격 추진될 예정인데 여기서는 5만 톤 규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글로벌 선도업체 수준과 비슷해지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 간평 리틀이 연 7만 톤, 미국 기업 알버말이 37,500톤, 칠레 SQM이 연 2만 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리튬 플러스는 장기적으로 연산 30만 톤을 생산해 글로벌 1위가 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해당 회사는 저급 탄산 리틀을 초고순도 수산화 리틀로 변환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달청에서 활용도가 낮은 탄산 리튬 290톤을 대여했으며 이를 수산화 리틀로 정제한 뒤 국내 3대 배터리사의 판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리틀, 망간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희소국소 구종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탄산 리튬도 보유조였으나 그동안 정제 기술 미비로 활용되지 못했던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틀 플러스가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통과하며 대여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제1공장 초기 생산을 위한 원재료는 모두 확보했다는 설명입니다. 해당 회사는 화학물질 제조 수입 관련 3대 인증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기술력은 코스닥 상장사 EV 첩탄 수제도 알아봐 50억 투자 결정을 내렸죠. 그리고 곧바로 50톤 규모의 탄산리를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협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가 주목한 내용은 리튬 플러스의 생산 방식입니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리튬 정제 공장은 다량의 황산이 사용되고 전기와 인력 소요량이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틀 플러스는 유기역매를 사용하지 않아 오염 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촉매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공정 단순화를 통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리틀 플러스는 100여 건의 특허를 냈던 전용 대표가 지난해 6월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는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리스트와 포스코에서 리튬 연구 관련 핵심 역할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경악하는 부분은 지난달 말 해당 관련 회사가 여포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마저 중국 특허청에 등록을 마쳤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리틀 플러스의 지주회사인 리듬인사이트가 추진한 일입니다. 현재는 미국, 러시아, 아르헨티나, 중국 등 10여 개 국가의 특허권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불순물이 많은 여포에서의 리튬 추출 기술은 현존하는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중국 등 전 세계에 수많은 어포가 방치되어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리틀인사이트가 기술적 우위를 확보해 추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리튬은 자연 증발 방식으로 추출하려면 1년 이상이 걸립니다. 넓은 면적의 엽전이 필요하고 순도 높은 리튬을 얻기도 쉽지 않죠. 그런데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리스트에서 1개월에서 최소 8시간 이내에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바 있습니다. 30-40%에 불과하던 리튬 해수율 또한 80%로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리틀인사이트는 여포에서 추출한 리틀으로 탄산 리튬을 제조하는 방법 또한 최근 국내와 중국에서 특허 등록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탄산 리틀은 리튬 플러스 공장에서 수산화 리틀로 변환이 가능하게 전기차용 리틀에 대한 밸류 체인을 모두 확보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리틀 플러스와 깊은 관계가 있는 포스코 또한 해당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최근 아르헨티나 엽술 리를 상용화 2단계 투자 결정을 한 바 있는데 아르헨티나에서 탄산 리튬을 생산한 뒤 국내로 운반해 수산화 리틀로 상용화하려는 계획도 이런 기술력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말 아르헨티나 여포의 탄산 리튬 공장을 착공하며 수산화리를 가공 공장은 내년 상반기 국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수산화 리튬은 연산 25,000톤으로 전기차에 약 60만 대에 사용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향후 10만 톤으로 늘리기 위한 3, 4단계 투자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포스코그룹은 2018년 아르헨티나 어모를 인수한 후 추정치의 6배인 1천만 톤 이상의 리틀이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채굴 가능성과 수율통을 고려해도 최소 280만 톤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해당 리튬 호수 가치는 현재 250조 원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배터리사들도 적극적으로 포스코에 접촉해온 상황입니다.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은 포스코 측에 미국 인플레이션 답축법 파고를 갖춘 업자며 포괄적 업무 협약을 제안해 진행되기도 했으나 이는 LG에너지솔루션이 국제신용평가사 평가에서 캐트를 능가하는 결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은 같았지만 전망에서 한 단계 높은 포지티브 긍정등을 받은 것입니다. SP에 따르면 축적된 기원과 규모의 경제를 통해 향후 2-3년간 수익성 향상이 기대된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답축법 발효로 캐틀의 미국 비즈니스 기회가 제한된 적도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캐틀이 34%인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14%로 유의를 기록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의 소재 경쟁력 향상으로 격차는 빠르게 줄어들 것이란 분석입니다. 리틀 가격이 급등하면서 LFP 배터리에 비상이 걸린 것도 한국의 호재입니다. 중국이 주로 생산하는 LFP 리튬 인산절 배터리는 한국 NCM 니켈 망간,
코발트 배터리보다 가격 결정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리틀이 더 많이 사용되기에 가격 차이가 크게 줄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리듬 플러스와 포스코의 친환경적 정제는 전 세계 소비자를 한국으로 몰려오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기술력을 더욱 높여 중국 의존도에서 완전히 벗어나길 바랍니다. 왜 한국산 무기가 잘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산 병기는 결함도 많고 아직 한 번도 실전 투입되지 않은 함선들도 있다고 합니다. 단지 한국에는 일본에 없는 징병제가 있기 때문에 일본보다 조금 군사력이 있어 보일 뿐입니다. 미국 언론 매체가 한국이 일본보다 더 강하다고 분석한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의 반응입니다. 새해를 맞이해 미국의 유력 리포트 매체인 윤어르는 2022 세계 최강의 나라 랭킹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최고의 국가 1위는 미국이었고 중국과 러시아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는데요. 단순히 군사력이나 경제력 지표만 분석한 게 아니라 그 나라의 경제, 군사, 문화 등등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분석해 내린 지표였죠. 한국은 해당 순위에서 세계 6위를 차지했는데요. 일본의 순위는 놀랍게도 8위로 뒤처져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군사력과 문화 부문에서 워낙 높은 점수를 얻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자 일본인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한국 무기 산업은 아주 허상에 불과하다고 비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솔직히 문화적으로는 지금 한국을 비난할 수 있는 나라는 아무도 없고 일본인들도 양심상 이 정도는 알고 있으니 무기로라도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보려고 한 것이죠. 일본은 헌법상 어쩔 수 없이 방위산업이 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실제 기술력만 보면 한국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게 일본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무기의 경우 그저 가격이 저렴하고 빠르게 배송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것일 뿐 실제로는 결함도 많고 실전에 쓰일 수도 없는 무기가 천지라면서 말이죠. 또한 한국 군사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육군 전력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징병제이기 때문에 모든 남자들이 군대를 갔다 오고 또한 예비군 수준 역시 매우 높은 위치에 있지만 막상 한국 예비역들의 전투력은 실제로 크게 높지 않다면서 말입니다. 미국도 인정하는 한국의 육군과 예비역 전력을 자위대 하나 가지고 있는 일본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니 참 어이가 없을 뿐인데요. 현재 세계 무기시장 역시 한국이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에 당연히 외국인들 입장에선 일본인들의 어이없는 주장에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무기 관련 사건 사고가 없는 건 아닙니다. 무기 역시 물건이다 보니 당연히 불량 제품이 나올 수밖에 없죠. 하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봤을 때 한국 무기의 불량률은 매우 낮은 편이고 반대로 그렇게 자부하는 일본인들의 무기 불량은 처참한 수준이었습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일본의 무기들은 결함이 많고 가성비가 최악입니다. 심지어 개발 속도조차 너무나 늦죠. 무기를 논할 때에는 성능은 당연하고 세대와 연식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아무리 기술력이 좋은 곳에서 만들었다고 해도 결국 더 높은 세대의 무기들이 지난 세대보다 우월한 성능을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일본의 전차들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전차 역시 무기이므로 이러한 세대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무기보다 시대를 타는 경향이 더욱 강해 높은 세대의 탱크 한 대가 이전 세대의 탱크 여러 대만큼의 전력으로 취급되는 것이 중문입니다. 또한 동아시아는 예로부터 한국을 비롯해 북한, 러시아, 중국 등 세계적인 육군 강국들의 격전지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동아시아 중에서도 육군에 한해서는 가장 약체로 평가받고 있었죠. 때문에 일본은 최신 무기로 무장하여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이를 대표하는 작품이 바로 실패작으로 유명한 74식 전차인데요. 사실 2세대 전차인 74식 전차는 성능적으로만 보면 꽤나 훌륭합니다. 다른 2세대 전차들의 장점을 취합했다는 평을 받기도 했죠. 문제는 그것이 2세대의 한정이라는 점입니다. 게다가 74식의 가장 큰 문제는 궤도였습니다. 보통 전차들의 경우 지면에 닿는 바퀴 부분은 보기륜을, 그 위에 있는 보조륜이 포 발사 시에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일본군은 보조륜 없이 보기륜만 있었기 때문에 궤도가 이탈하는 일이 빈번했죠. 또한 K2 전차가 그러한 탱크 개발에서 가장 핵심은 심장이라 할 수 있는 파워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4식 전차 개발 당시 이 파워팩 개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다른 나라들이 60년대에 2세대 전차를 사용한 반면 74식 전차라는 이름처럼 74년에 개발된 74식 전차는 이미 너무 뒤떨어진 시대의 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한국이 3세대 전차로 넘어갈 때도
일본은 74식 전차의 첨단 장비를 덕지덕지 붙이는 것에 급급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국의 상세대 전차에겐 상대가 될 리가 없었죠. 특히나 60, 70년대에는 강력한 육군을 가진 공산권 국가들의 대안으로 육군 전력이 필수로 여겨지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일본의 전차는 후발주자 취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현재는 3세대 전차인 90식 전차, 3.5세대인 10식 전차가 투입되기 시작하면서 74식은 점차 퇴역 수순을 밟고 있다지만 결과적으론 3.5세대인 흑표 전차가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시기에 이르러서야 겨우 은퇴를 한 것이죠. 그렇다 보니 일본에서 지상 무기를 사려는 나라들은 당연히 있을 수가 없었고, 현재도 사실상 수출률이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전차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미 한국의 전차는 3.5세대 최강급이라 평을 받으며 수많은 나라들의 러브콜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K2 흑표 전차는 지금도 그 명성이 하늘을 찌르는데요. 그도 그럴 게 아마 전 세계에서 K2만큼 많은 테스트를 받고 또 그 테스트들을 통과한 전차는 없기 때문입니다. 2019년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국가가 76대의 전차를 외국서 사들이는 사업을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의 방산기업인 현대로템은 K2 전차를 들고 이 사업에 뛰어들었죠. 상대는 오랜 시간 정통으로 불리던 독일의 레오파르트의 전차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경쟁자가 나타났습니다. BMC라는 터키 방산기업이 알타이 전차를 내세운 것이죠. 더욱 황당한 점은 알타이 전차가 사실상 K2 전차의 자식격이었다는 점인데요. 한국은 2005년 K2 흑표 전차의 개발 기술과 주요 부품을 터키에 4천억 원을 수출했었고, K 전차의 기술을 바탕으로 알타이가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독일, 터키 전차의 주행 테스트 결과는 당연하게도 한국의 압승이었습니다. 일단 주행시험에서 한국의 K2는 쌩쌩하게 달렸지만 터키의 알타이는 험한 지형과 날씨를 이기지 못해 도중에 그대로 퍼져버리는 대참사가 일어났었죠. 물론 K 전차의 알이라고 해도 2019년도 당시에는 새끼 호랑이를 키웠다는 여론이 일며 한국 방위산업에 영향을 끼칠까 걱정을 했었지만 결국 현재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미 그 후로 한국은 방산시장에서 완전히 자리 잡았고 계속해서 기술 발전을 이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는 것이 있죠. 한국의 전차들은 어떤 기후에도 굉장히 강하다는 점입니다. 끝없이 변화하는 사계절을 가진 나라인 한국은 당연히 이에 맞춰 무기들을 발전시켜왔고, 다른 나라들이 아무리 한국의 기술력을 가져가도 이를 따라올 수 없는 것이죠. 전차의 경우 아무래도 극한 환경에서 얼마나 버티느냐가 전차의 성능을 크게 좌우하는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일본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 무기의 내구성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시켜준 대표적인 사례가 노르웨이에서 진행된 독일 레오파르트와 한국 K2 극한기 테스트입니다. 양국의 전차들은 4주 동안 혹한기 환경에서 여러가지 테스트를 치르는데요. 노르웨이 전차 조달 프로젝트 책임자는 두 제품 모두 인상적이라는 평가를 했지만 이후 노르웨이는 추후의 성능을 추가할 필요가 없는 전차를 원한다. 그리고 현재 노르웨이가 원하는 전차에 가장 가까운 것은 단양 K2 전차로 알려지고 있죠. K 전차는 당연히 지형이 험난하고 강수량이 많으며 겨울 추위가 극심한 한국에서 버텨내도록 설계되었고, 독일과는 달리 자동 장전 방식이 전차에 장착돼 있어 울퉁불퉁한 지형에서 주행하면서 장전할 수 있다는 장점까지 갖춘 세계에서 가장 디지털화가 잘 된 전차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2월 노르웨이의 K2 전차 수출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올라오며 사실상 노르웨이가 독일이 아닌 한국의 전차를 구매한다는 게 확실시되는 분위기인데요. 폴란드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지금 당장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한국 무기들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폴란드 전역에는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배치되어 있으며 인도 역시 중국과 국경 분쟁에서 인도의 더위와 사막 지형 등에서 활약한 K9 자주포의 성능에 감동해 추가 구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인들의 한국 무기 결함 주장이 얼마나 망언인지 알 수 있는 소식이죠. 또한 예비군 얘기 역시 꺼내지 않을 수 없는데요. 현재 공식적인 통계로는 대한민국의 예비군은 약 300만 명 정도의 병력입니다. 말이 300만이지 즉시 전력감이 될 수 있는 인원이 300만이나 된다는 것은 사실 그 어떤 나라에서도 보기 힘든 광경이죠.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예비군들은 현역 생활의 경험을 통해 자신들의 주특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전차나 자주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조종할 인원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하지만 한국의 예비군들은 육군의 전차를 포함해
사실상 국군의 모든 전력을 실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 해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던 서울 길거리 한복판에 전차를 두면 5분 안에 전차를 몰 줄 아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정말 한국에서는 가능한 일인 것이죠. 물론 국방에 의무가 없는 일본인들은 예비군들이 뭐가 대단하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남성들은 잘 알고 있죠. 2년 열강의 군 생활은 머리로는 잊어버려도 몸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외국인들도 일본인들의 이런 주장에 분노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